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봅니다.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죠. 경기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산업의 불황이 끝나고 호황으로 접어들기를, 우리 회사의 매출이 회복되기를, 더 성장하기를, 그래서 내 연봉도 더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긴 할지 알 수 없죠. 환경이 개선되고 순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람 한 점 없는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떠내려갈지를 기다리는 나룻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환경 탓을 하거나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손에는 노가 있고 노를 저을 수 있는 두 팔이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 원탁에서 만나보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 5년간 3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도덕적 해이 상태인 걸까요?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좀 감액을 하자, 제동을 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기도 한 공매도 원래는 올해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금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주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생깁니다. 시범사업 일부 구간에서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이 단말기가 없어도 정차하지 않고 어떤 티켓을 뽑지 않고도 바로 지나가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1년간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통행료를 내려고 차량을 차선에 따라 막 옮겨가면서 정체가 유발되기도 했었고요. 또 지갑을 깜빡했을 때는 미납고지서가 나중에 날아와서 나중에 또 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단말기가 있든 없든 간에 경부선 대왕 판교 요금소를 비롯해서 남해선 8개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자동차 번호를 토대로 나중에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단말기라고도 부르죠. 이 4글자 단말기가 있으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니까 거의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또 드리자면 하이웨이를 패스하는 단말기, 이 정도는 드려야 좀 친절하다는 얘기 좀 듣지 않겠습니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도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미국장은 휴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고요. 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이 6월 이제 ECB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대체로 한 0.5% 내외로 독일, 프랑스 증시 다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엔비디아 했다, 천비디아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거의 나홀로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제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31일 발표 예정인 5월에 지난달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물가가 이제 좀 끈덕끈덕하다,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 2%로 안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매파성 이제 발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한 번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는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 만에 이제 1%가 넘게 반등을 했죠. 2,720선을 이제 회복을 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또 약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했는데 오늘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약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세, 코스닥은 그러나 2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사고 있네요. 1,400억 원 이상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장 막판에 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검찰이 이제 이 항소심을 해서 이제 2심 재판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의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른바 이제 부당합병 의혹으로 3년이 넘게 이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월에 1심에서는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완패였다라는 이제 이 평가가 나오니까 검찰이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검찰은 단단히 벼르고 나왔습니다.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항소심에서도 주요 다뤄질 쟁점은 비슷합니다. 과연 이번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성 판단 여부, 정말로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정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또 당시에 이제 제1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이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실상 이제 이 합병 비율을 좀 조작했는지, 또 이제 제1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상 가치를 조작해서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었는지, 이 일을 뒷받칠 만한 과연 이제 검찰의 주요 증거 자료 그리고 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제 양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장기 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민간 금융상품이 30년 만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정책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장기 모기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5년짜리인데 혼합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만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도 짧고 그리고 이후에 이자도 상당히 좀 높아요. 변동형에 비해서 고정형 대체로 평균 대출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의 고심은 뭐냐? 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5년이 아니라 10년, 선진국처럼 30년 이상 유달 방안이 없는지, 또 하나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면 주담대를 받으면 또 이 대출 이자가 좀 부담스러우니 이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시중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뭐냐? 시중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커버드 본드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공공금융기관이 지급 보증을 내줄 테니 그러면 은행 혼자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공공금융정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네. 통상 이제 이 5년 혼합형 내지는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게 이 트리플 A급 5년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의 지급 보증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은행채보다도 0.05에서 0.21%포인트 정도 발행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만큼 은행의 이제 조달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저리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3월 기준 5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은 한 80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낮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처럼 낮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도 당연히 이제 이 커버드 본드의 지급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기초자산 집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로만 이제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비중이 57%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변동으로 할 거냐 고정으로 할 거냐 이게 항상 또 고민되거든요.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현명하게 대출을 관리하는 방법,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쓰는 방법 2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고정대출 비중을 늘려라. 금융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시큰둥합니다. 장기 모기지 상품을 이제 시중은행의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채권 시장에서도 은행채만으로도 신용도가 높아요. 구태여 담보 설정하면서 정부의 보증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과연 담보 설정하면서 이 채권을 또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미 은행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달 금리 0.05에서 앞서 0.21%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정도 발행 금리 낮아지는 거 별 메리트 없다는 겁니다. 비용이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아하, 오히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두 번째는 자 5년 만기, 1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금리가 낮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 과연 살까? 수익률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표면 금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지금은 금리 인상 기간이라 금리 인하기잖아요. 근데 지금 고정금리로 5년짜리 10년짜리 상품 덜컥 들었다가 중간에 대출이자 기준금리 낮아지게 되면 갈아타야 됩니다. 또 원성이 자자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특히 장기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과연 이런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선택할지 이것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발행 주체인 시중은행 또 이 채권을 사줄 채권 투자자들한테 메리트, 혜택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게 뭐 결과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항상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 근데 금리는 늘 변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정부 또 탓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의료 쇼핑 때문에 뭐 건보 재정이라든지 또 실손보험도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과도한 의료 쇼핑을 손본다고요? 맞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365회 병원을 이용하신 분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2,500여 명. 500번 이용한 사람도 있고요. 500여 명. 1년에? 1년에 529명이고요. 1년에 어떻게 병원을 500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병원 들렀다 이 병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최근에 그 신분증 꼭 가져가도록 제도가 하는 바뀌었잖아요.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맞습니다. 의료 쇼핑할까 봐.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했을 뿐인데 전반적으로 봐도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평균 15.7회입니다. OECD 평균의 5.9에 거의 3배에 달할 만큼 조금 아프면 외래 진료 받는다는 거예요. 감기 와도 가고 몸살 와도 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7월부터입니다. 이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의료 쇼핑을 할 경우에입니다. 과다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부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한 20% 자기 부담금 20%, 네. 건강보험이 한 80% 정도를 분담한다면 이 횟수 연간 외래 진료 횟수 365회를 초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그만큼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이제 늘 병원을 신세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증 질환자들, 뭐 암 환자들, 18세 미만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횟수 초과하더라도 이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드려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원탁의 기자들, 오늘은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 중에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첫 직장이네요, 다. 네. 아, 그래요? 운이 좋아서. 네, 운이 좋아서. 근데 이제 실업급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게 어느 정도 좀 페널티를 두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 뭐 잘 알고 계시면 일단 이제 일자리를 잃으면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건데, 일단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한 60%. 네. 네, 퇴직 전 3개월 그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80%까지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당장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이제 재취업을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받을 만큼 받을 때까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반복되는 이제 수급자들.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정권 때 2021년 때 이미 국회에 이제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들을 조금 삭감하는 급여를 그 안을 낸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째 받는 사람은 최대 50%까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급여를 줬을 때 받을 때까지 그 대기 기간도 좀 늘리고. 근데 이제 오늘 논의에 있어서 좀 저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고민이 늘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또 다시 회자된 건 아니고 내일이 이제 국회 21대 국회 임기 종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더 안 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 때 이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재발이 된 거다. 이제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김준범 기자. 부정 수급을 잡아내자. 네. 그 부정 수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부정 수급이라는 거는 모든 보험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도 소위 말해서 나이롱 환자가 다 부정 수급인 거고. 네. 심지어 몸이 아파서 다쳐서 받는 산재보험도 부정수급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보험성 급여에는 늘 부정수급이 끼어 있기 마련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부정수급을 하려면 몸이 아프거나 다쳐야 하잖아요. 근데 실업급여는 그게 아니라 실업이라는 외형만 취하면 이제 정부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좀 낮죠. 네. 실제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은 방금 강나루 기자가 말했듯이 3번 이상 받으면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수급 이퀄 부정수급 혹은 부정수급 후보군으로 이제 보겠다는 건데, 그 등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여기가 치열한 논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은 부정수급자겠죠. 그러니까 실업이 아닌데 실업인 것처럼 외형을 취한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실업을 당해서 반복 수급을 당한 사람은 그거는 반복 수급자지만 부정 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반복 수급자는 거의 대부분 부정 수급으로 보고 깎겠다는 거니까 이런 접근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실업급여처럼 일종의 보험제도인데 네, 까다롭게 그렇죠. 조건을 규정해 놓은 제도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류의 국가 부조제도는 뭐
이전에 훨씬 더 빨리 도입되고 그리고 보험을 훨씬 더 탄탄하게 해놨지만 실업급여는 어느 나라나 가장 늦게 도입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앓았던 게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이 6개월 일하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아서 남부로 가서 놀고 다시 6개월 안에 위에 올라와서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 일하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게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막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인데 제도. 네, 실업급여 제도를 좀 더 깐깐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실업급여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을 목수 일을 그만두고 못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는데 근데 국가에서는 자꾸 너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거 해 구직하고 있다는 거 증명해 그러거든요. 근데 증명하다 보니 치료를 못 받다 보니 아프고 결국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적 그 복지제도의 그림자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근데 이 방금 말했던 김준범 기자가 말했던 3번 삼진아웃 비슷하죠. 3번이면은 급여를 깎는다. 이게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도는 특히 이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청년에게 집중됩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이 40%입니다. 저희처럼 첫 번째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될 가능성이 청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1년 안팎의 기간이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잘리면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청년들이 비정규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40%가 비정규직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번 정부 기조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연금 개혁에서도 뭐 다른 종류의 개혁에서도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청년들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삼진아웃 제도는 청년들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물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걸 발라내는 방식을 도입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3번 그러면 깎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누가 이걸 악용을 하는지 참 어려워요. 김경철 님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야 받는 건데 점점점 여러 번 타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595님은 제 지인이 전업주부로 어디 갔어? 이 문자가 줄이 튀어버렸네. 6595님이 제 지인이 전업주부로 1년 일하고 1년 실업급여를 받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실업급여 받는 직장도 못 다니고 뭐라도 벌기 위해서 일용직이라도 나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근데 그 문자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1년까지 주질 않습니다. 최단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만 주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정도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면 최장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유 바로 잡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0795님도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맞춰주셨고 의견도 주셨는데요. 실업급여를 타려고 10달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선 참 힘이 빠집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그때 우리 그 코로나 때로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방금 문자 주신 분이 그 말씀하신 건데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와 비슷한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직장인으로 치면 실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그 방파제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업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52%예요.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로 커버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됐을 때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람은 48명이고 52명은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혹은 프리랜서 요즘 말 플랫폼 노동자시고여서 실업급여가 커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논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지금 48명이 받는 실업급여를 더 좁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이게 국제 기준에 맞나? 저는 굉장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에 이 실업급여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네. 그 전에는 실업급여가 넘쳤어요. 그냥 실업급여 줄 돈이 넘쳤어요. 받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2020년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때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한 달에 실업급여가 1조씩 나가는 시대가 됐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실업급여에 10조 원이 쌓여 있었어요. 줄 돈이. 고용보험에. 네, 고용보험에 줄 돈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직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부정수급 문제라고 하지만 100억대, 200억대 적발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정수급이 정말 문제면 300억, 4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적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라내지 못하면서 이 받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것. 그건 실업자가 점점 만성화되고 정기적으로 좀 더 증가하는 상황에 있는 경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특히 청년에게 불리한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용보험 기금에 돈이 정말 철철 넘치면 사실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겠죠. 근데 또 이 고용보험도 모든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서 적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모두의 돈이기도 한데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바꿔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각종 4대 급여 제한 금액보다 높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OECD에서도 관련 권고를 했다고 하고요. 약간 노동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받아도 최저임금으로 받는 돈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조정할 부분들은 있고 이 부분이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원래 받던 급여의 60%를 받는데 이게 최저임금의 80%만 못하면 그걸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그러면 좀 도움도 될 거고요. 재정에. 이대호 기자가 하신 질문이니까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실업급여의 원천인데 네. 그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기금이 지금 소진되고 고갈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기금 고갈 맨날 나오는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인데 건강보험도 우리 건강보험이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고령화돼서 많이 늙어서 많이 나갈 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립니까?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아프지 말라고 아픈 사람은 나이롱 환자라고 몰아붙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실업급여도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부정수급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실업이 많이 되니까 실업금이 많이 나가고 기금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인 환경에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기금을 늘려야죠. 기금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고용보험료,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재정으로 대거나 그게 함께 가면서 부정수급을 더 깐깐하게 처벌하고 오히려 부정수급을 몇 번 이상 하면 앞으로 그 사람은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아 이렇게 원천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는 다 거세되고 부정수급자를 잡아내자는 식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논의가 외발타기 그러니까 그런 비유 쓰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부분적인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을과 을의 싸움이 될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요. 9080님이 부정수급자 신고하려고 고용센터에 전화하니까 신고인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926님은요. 예전에 저희 음식점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전화가 오며 얘기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직 활동을 맞습니다. 실제로 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입증. 이게 서로가 또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나루 아까 기자. 이제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일 테고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 안 하는 사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확실히 이제 그 근로 의욕 이런 것들이 더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러면 왜 이게 최저임금이랑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 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시급표를 주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임금 그 평균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 저임금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이랑 연동하지 않으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데 본인의 직전 직장의 60%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급여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제 생계 보장이 좀 어렵다는 그 취지에서 최저임금이랑 이제 연동해서 80%까지 주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근래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 일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상회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너무 이렇게 10억 급여를 좀 많이 받는다. 이 최저임금이랑 연동돼서. 근데 또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한 달 한 달은 조금 최저임금이랑 연동돼서 좀 많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최대 8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수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2년, 독일 1년 이런 식으로 매달 급여가 적긴 해도 수령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취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을 따지면 항상 뭐 우리나라가 무조건 많다 좀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적게 주되 길게 줄 네.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빨리 취업을 하도록 또 유도가 될 수도 있는. 네. 사실은 기자. 그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 얘기만 하니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지만 사실은 실업자 대책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네. 특히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고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건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수급을 줄이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용없는 것이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아무리 부정수급을 줄이려고 해도 실업급여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좀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덴마크가 이 실업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할 때 왜 잘 됐다고 하느냐? 돈을 적게 줘서 아닙니다. 부정수급자를 많이 밝혀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재고용될 수 있게 고용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교육시키고 더 알선해주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을 주는 건 소극적인 아니면 뭐 피동적인 역할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교육시켜주고 이 작업을 많이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게 북유럽식의 고용 모델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여기 고용보험 재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 뭐 식당에 전화 걸어서 홍길동 씨가 실제로 거기 면접 보러 왔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예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이제 직업 교육까지 구체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또 나중에 제도가 또 변경이 되거나 확정이 될 때 또 한번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부터 차량에 이 단말기가 없어도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이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 번호 또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월 결제일에 알아서 자동 납부가 됩니다. 그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한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단말기가 꼭 있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없어도 되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건데요. 요 카드를 꽂아놓고 고속도로 이 전용 차선을 지나가면 띵동 하고 자동 결제가 되는 그 네 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465님이 정답 맞춰주시고 괄호 열고 너무 빨라요 라고. 그렇죠. 여기 또 너무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빠른 통과. 그거를 이제 영어로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유일님은 저도 곧 설치하려고요. 없으니까 조금 불편스러워요. 7681님은 매일 성공 예감 들으면서 성공으로 이렇게 패스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7100님은 단말기 사업자 다 망했네요라고. 그죠? 이제 단말기가 또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의견 또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애증을 넘어서 국민 밉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매도인데요. 이게 참 공정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불공정한 그런 결과물들이 왕왕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잡음을 타지 않을 수가 없죠. 공매도가 지금 한시적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래 그 한시적이 6월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상반기까지. 그렇죠. 근데 더 길어질 수 있다고요. 이제 상반기까지 작년 11월 6일부터 전면 금지에 들어갔고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이 5월 28일이니까 6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전면 금지를 연장을 하든 아니면 전면 금지를 중단하고 전면 재개를 하든 지금쯤은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최소한 6월 중에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계속 말이 없거든요. 지금 없어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제 2주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 원래 공매도가 전혀 주제가 아닌 자리였죠. 미국 뉴욕에 가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 바이 코리아 해 주세요라는 그 일종의 세일즈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공매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희망인 걸 전제로 하고 6월 중에는 일부라도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재개가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말이 갑자기 나왔고 또 재밌는 게 이복현 원장은 금감 원장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주무 권한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는 건데 그렇죠. 물론 유관 부서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감 원장이 그 말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래 우리 6월에 재개할게라고 했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해지죠. 재개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금감 원장이 개인적 희망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제 혼선이 커지고 어제까지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연내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말 약간 수정하고 내년 1분기쯤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말을 믿는다면 내년 1분기쯤에 재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6월 말까지 금지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하든 부분 재개를 하든 전면 재개를 하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언론에 나와서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책임 있는 설명은 아니죠. 예. 아무래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K 주식 세일즈 하러 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최소한 더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강나루 기자. 네.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그 멘트를 한 거 보면 시스템 구축에 이제 최소 10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복헌 금감원장도 이제 얘기를 한 게 내년 1분기 돼야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말을 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좀 그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근본적 시스템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왜 일어나느냐 자기들이 주식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걸 전제로 주문을 했는데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그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된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다가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장부에 있는지 없는지 다 전산에 등록해 놓으면 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에 등록해 놓는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지금 말할 때 들어보면 이복현 원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1단계는 되는데 2단계는 어렵다. 아니면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은 되는데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각 금융사별로 너네들 그냥 있다라고 하고 공매도 하지 말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라. 크로스 체크하는. 네, 이게 1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못하게 니네 안에 시스템을 맞춰라. 내부 통제 시스템 갖추고 그 안에 시스템도 갖추어서 이걸 확인하는 것까지 니네가 일단 해라. 이게 1단계인데 이거는 금방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단계
중앙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가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개인의 통장 내부를 본다는 게 문제 소지는 있지만 결국은 정보를 그 취합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중앙에다 둔다. 이게 아마도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전산화일 겁니다. 이게 진짜 전산화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은행 내부를 어떻게 믿어? 금융사 내부를 어떻게 믿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금융사 내부의 일은 빨리. 그런데 중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건 뭐 아무래도 입찰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실제 기기도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원 보이사장 말 들으면서 우리나라 컴퓨터 잘하는 나라인데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 1년이나 걸리나. 컴퓨터 잘하는 나라 되게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IT 기술이 뛰어난 나라인데 근데 이게 그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 테크놀로지지만 법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 전산 중앙 뭐 이름은 뭐라고 하건 중앙에서 확인하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공매도 투자자들의 주식 주문 방식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나는 공매도 단추를 누르면 공매도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공매도 단추를 눌러도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두 다 오케이가 돼야 주문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 거래를 하는 방식이 규정이 돼 있대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에 한해서 거래하는 그 절차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본시장 법을 바꿔야만 그 정부가 개개인의 그 공매도 주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합법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바뀌는 작업까지 함께 돼야만 이 시스템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길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준비 좀 안 한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네.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내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원래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금융 당국도 그랬고 금융사들도 안 된다.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 파나마에 있는 투자자, 아일랜드에 있는 계좌 안에서 실제로 이게 빌려준 게 맞느냐, 그래서 대차 계약을 맺었느냐,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금융당국이 수년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하면은 하는 네. 거긴 한데 시간은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면 외국인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부의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라는 것이 딱 때린다라고 표현했는지 흔히들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쓰죠. 네, 때렸을 때 바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 마련이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있다면 그것도 불확실성으로 생각하겠죠. 요즘은 초단타 매매를 하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매도에 대해서 과잉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과잉 절차가 나오는 거죠. 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인정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스탑 시켰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공매도가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한시적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매도가 없었으니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물론 이게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금지됐던 그 사이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가 과잉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실증적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그 금지한 이후에 정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만큼 상승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 우리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이 안 오르고 있고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3번 있었는데 3번 다 공매도 금지했을 때 주식이 오르는 경향성이 확인이 돼야 아 진짜 공매도가 문제구나 확인이 되는데 어떨 때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가 올랐고 어떨 때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중 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정말 주범이라고 찍힐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미 4번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번까지도 확인했는데 계속 흥분한다면 그거는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 증시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또 세계 꼴찌, 코스닥은 오히려 연말 대비 마이너스인 상황.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 상황이 일단은 중요한 것일 때고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아주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앞에서 금감 원장도 해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물론 이건 이제 시스템적으로나 언젠가는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당장 또 다음 달이 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정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 절차와 무관하게요. 그건 뭐 포기한 겁니다.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라고 했을 때 이미 포기한 겁니다. MSCI 지수 우리나라가 편입되면 되게 좋아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선진국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해 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본시장은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MSCI 지수라는 게 인정해 주면 그 순간 우리가 선진국으로 자본시장 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왜 안 되느냐? 외국인들이 보기에 돈을 빼고 넣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매도 하기도 지금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돈을 넣고 빼는데 상당한 제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환율이거든요. 사실은 그 역외 환율 시장이나 아니면 24시간 내내 환율 그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돈을 언제든 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워낙에 이게 외환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휘청거릴까 봐 IMF의 경험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있죠. 완전히 풀어주는 데는 정말 금융당국이 기재부도 주저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매도라는 산까지 얹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MSCI가 이제 모건 스탠리 벤치마크 지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름 알만한 국제 그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이제 사기 싫어도 일정 부분 포션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한테 굉장히 호재죠. 그럼 지금 현재 MSCI에 들어가는 나라가 몇 개 나라냐? 23개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 나라 증시 1등부터 23등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선진국 클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증시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세계 14등이에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세계 7등입니다. 네. 근데 23등 안에 왜 못 들까요? 이런 겁니다. 공매도 같은 국제적 선수들끼리 하기로 한 약속을 우리가 어겨버리니까 국내 여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올해 뭐 서영민 기자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길 기대한다는 것은 공부 안 해놓고 시험 잘 보길 기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제도가 또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이제 떨어뜨려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투기 세력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지수라든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게 롱텀으로 중장기 투자하는 자본들도 일정 부분은 공매도를 하면서 해지를 걸어놓고 변동성을 이제 축소시키려는 그런 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그들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증시가 올라와야 된다 했을 때 공매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최대 주주 혹은 CEO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말은 오너 경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일본처럼 어떻게 해야 그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느냐 배당 내지는 다양한 종류의 그 영업 이익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영되게 하는 거 이게 급선무다. 공매도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꼽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너 경영이 제일 크대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재벌이 많아졌습니다. 저기 코스닥에도 엄청 많아졌고 시가총액 몇백억 원, 뭐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죠. 몇백억 원밖에 안 되는 코스닥 기업들도 다들 이제 소유와 경영이 합치되어 있고 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국리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 너무 불확실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 오늘의 본질은 아니니까 다시 공매도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는 이 공매도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산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제도를 조금 더 개편해야 할 어떤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 개인 투자자들 요구는 이거죠. 공매도라는 건 남의 주식을 일단 빌려 와야 되잖아요. 네. 빌려오는 조건이 개인이 기관보다 현저히 불리하다는 거죠. 일단 개인은 90일밖에 안 빌려줍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제한으로 빌려주고 빌려올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자도 좀 개인한테 더 붙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담보도 짜게 잡아서 조금밖에 안 빌려주는 이건데 이거를 맞춰 달라는 건데
일견 뭐 같은 축구장을 뛰면 축구 선수와 똑같이 축구화를 주는 게 맞죠. 누구는 축구화 주고 누구는 슬리퍼 주면 안 되니까 잘못된 거긴 한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김준범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같을까요? 다르죠. 다 금융의 기본이거든요. 제가 답을 너무 빨리 했나요? 신용과 담보가 다르면 신용과 담보가 다르면 금리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완전히 똑같이 맞춰라라고 하는 게 저는 과연 이게 또 맞는 건지도 약간 그렇죠. 의문이 그 듭니다. 신용도 네. 또 거래 규모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일 저는 크게 문제 생각하는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럼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빌릴 주식이 없습니다. 일단 기관은 대차라고 하고 개인들은 대주라고 하는데 그 대주 풀에 들어가 보면 빌릴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들이 빌리는 것과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주식이 담아놓은 바구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아놓는 바구니라도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누구에겐 빌려주고 누구에겐 안 빌려주고 일단 이것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예고요. 예.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더 지적을 해볼까요? 서영민 기자. 공매도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걱정이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기준으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뭐 전산화를 하자고 하는 부분도 합의가 안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담보 가치가 다를 경우에 아니면 그 체력이 다를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국장이 쭉 올라가 주면 다 해소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경영을 더 잘하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네.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고 그 밸류업을 하는 과정에 또 하나 공평하게 만들어야 할 시스템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리는 것처럼요. 2부에서는요. 대출 쓰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게 더 현명한지 이자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출 활용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